아침 햇살이 울창한 소나무 숲을 부드럽게 뚫고 지나 강원도의 한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맑은 공기에는 야생 풀 냄새와 멀리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섞여 있었다. 지저귀는 새소리는 집 앞의 풍경에서 울리는 풍경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우면서도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작은 통나무집 안에서 62세의 김준호 씨가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등잔불은 주름진 그의 얼굴과 깊은 눈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고 이제는 끈으로 고정해야 하는 유족이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은색 팔찌 하나가 그의 가늘고 마른 손바닥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딸 김혜린이 10살 되던 생일에 준 유일한 선물이었다. 김준호 씨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조용히 속삭였다. 혜린아, 너 잘 지내니? 아빠는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너무 엄했지. 아빠를 용서할 수 있겠니?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고요한 공간 속으로 사라졌다. 부엌 한쪽에 놓인 혜린의 오래된 밥그릇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것은 그의 끝없는 그리움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추억에서 그를 깨웠다. 김준호 씨는 목발에 의지해 문으로 걸어 나갔다. 문 앞에는 고장 난 자전거를 든 이웃집 소년이 서 있었다. 김 아저씨, 제 자전거 좀 고쳐주실 수 있나요? 김준호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들어오렴. 언제든 도와줄게. 누군가를 돕는 소소한 기쁨은 그의 외로운 삶에서 유일한 빛이었다. 늦은 오후, 황금빛 햇살이 논밭 위로 길게 펼쳐졌고, 김준호 씨와 그의 나무 목발의 그림자가 마을 길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의 수리를 마친 그는 남은 시간을 마을을 산책하는 데 사용하며 자신의 습관을 이어갔다. 갑자기 마을 시장 쪽에서 아이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상인들과 손님들 사이의 소란 속에서 외롭고 두려운 울음소리였다. 김준호 씨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약한 다리를 이끌며 평소보다 빠르게 걸으려 했었다. 채소 판매대 근처에서 그는 약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작은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소박한 하얀 드레스는 먼지로 더러워졌고 큰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엄마, 엄마. 소녀는 흐느끼며 너무 오래 울어 쉰 목소리로 외쳤다. 김준호 씨는 몸을 숙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랬다. 작은 아가야, 엄마를 잃어버렸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엄마를 찾아줄게. 이름이 뭐니? 소녀는 두려움에 가득 찬 순진한 눈으로 올려다보며 말했다. 네. 제 이름은 유미지예요. 엄마랑 시장에 왔는데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누군가를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붐비는 시장의 사람들 속에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엄마가 어떤 옷을 입으셨니? 혹시 엄마가 너에게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니? 미지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길을 잃으면 착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를 못 찾을까 봐 무서워요. 그녀가 떨며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김준호 씨의 가슴이 아파왔다. 어린 시절 두 갈래로 머리를 묶고 아빠 라고 외치며 뛰어오던 혜린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는 굳은 손으로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를 찾아줄게. 알겠니? 미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손에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그는 미지를 데리고 길가의 작은 찻집으로 가서 그녀가 진정할 수 있도록 했다. 쉬는 동안 그는 물었다. 미지야, 가방 안에 뭐가 있니? 그건 엄마가 너에게 맡긴 물건이니. 미지는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어 반짝이는 은 팔찌를 꺼냈다. 김준호 씨는 팔찌를 보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다. 그것은 그가 한때 혜린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팔찌였다. 표면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H 글자가 있었다. 그는 마음을 진정하려 했으며 물었다. 이 팔찌, 엄마가 너에게 잘 간직하라고 하셨니? 미지는 눈물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이 팔찌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가족의 보물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착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소녀의 순진한 말에 김준호 씨는 충격을 받았다. 이 팔찌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왜 미지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혜린이 이 팔찌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일까? 미지는 그의 놀란 표정을 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엄마를 아세요? 김준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 팔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떠올리게 해주는구나. 그 순간 낯선 남자가 찻집 근처에 나타났다. 그는 나이 40대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미지가 들고 있는 은 팔찌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가까이 다가오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그 팔찌는 누구의 겁니까? 당신 것 아닌 것 같군요.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김준호 씨는 미지를 끌어안으며 팔찌를 주머니에 숨기고 침착하게 말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는 등을 돌려 떠났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유심스러운 행동은 김준호 씨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재빨리 찻집을 떠나 미지를 집으로 데려갔다. 가는 길에 누군가가 그들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미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엄마가 나쁜 사람들에게 해를 입으면 어떡하죠? 김준호 씨는 고개를 숙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무도 내 엄마를 해칠 수 없어. 할아버지가 널 지키고 엄마를 찾아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할게. 그의 약속은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 팔찌, 그 낯선 남자, 그리고 미지. 이 모든 것이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비밀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김준호 씨와 어린 유미지는 작은 나무집으로 돌아갈 때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벌레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지만 준호 씨의 마음에 드리운 불안감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낡은 문을 닫아도 집의 익숙한 평화는 그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미지는 혼란스러운 몇 시간을 보낸 후 준호 씨가 옷장에서 꺼낸 낡은 담요를 덮고 작은 침대에서 서서히 잠에 들었다. 그녀의 작고 여린 어깨는 잠든 동안에도 움츠러들어 아직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준호 씨는 조용히 테이블 옆에 앉아 마른 손으로 주머니 속에 은 반지를 꼭 쥐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반지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이게 내 딸을 무슨 일에 휘말리게 한 걸까? 혜린아,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던 거니? 그의 머릿속에는 혜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건 큰 말다툼 후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날 때였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눈빛과 뒷모습은 집에 남은 준호 씨에게 공허함과 후회의 무게를 남겼다. 그의 혼란스러운 생각은 창문 밖에서 들린 작은 소음으로 끊겼다. 그는 놀라며 창문 밖을 보았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스쳐 지나가는 한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남자는 준호 씨가 찻집에서 봤던 낯선 남자였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차가운 시선으로 집을 응시하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준호 씨는 위험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다. 미지를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내일 아침 마을을 떠나 서울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서울은 혜린과 이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유일한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몇 벌의 낡은 옷과 약간의 쌀, 은 반지를 챙겨 간단히 짐을 쌌다. 미지는 여전히 피곤한 눈으로 일어나 그의 옷자락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요? 아직 엄마를 못 찾았는데. 준호 씨는 미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너를 어떤 곳으로 데려갈 거란다. 아마도 내 엄마가 거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넌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알겠니? 미지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하루 전에 만난 이 노인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마을을 떠나는 버스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주머니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은 서울로 가는 편도 요금을 겨우 마련할 수 있는 정도였다. 긴 여정 동안 미지는 준호 씨의 어깨에 기대어 가끔씩 말했다. 할아버지, 엄마도 서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거기에 높은 건물이 많다고 했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싫어한다고 했어요. 준호 씨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내 엄마가 한동안 거기에서 살았던 모양이구나. 걱정하지 마, 우린 엄마를 찾을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은 거대한 도시였고
이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구시가지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다. 도시의 혼잡함과 소음은 고요한 시골과는 완전히 달랐다. 준호 씨는 미지를 안고 내려왔고 그의 유족은 긴 여정으로 인해 몹시 피로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가 쉬기도 전에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이봐, 노인. 거기 멈춰. 그가 고개를 돌리자 찻집에서 만난 낯선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두 명의 덩치 큰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미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두려움에 떨었다. 마을을 떠난다고 해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 반지 내놔. 준호 씨는 미지를 데리고 좁은 골목으로 빠르게 도망쳤다. 그의 다리는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미지는 울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절 잡아갈까요? 너무 무서워요. 준호 씨는 숨을 헐떡이며 신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다. 내가 있는 한 아무도 널 해칠 수 없어. 할아버지가 널 지킬 거야. 그들은 미로 같은 거리를 빠르게 지나갔고 뒤따라오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도망칠 곳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작은 식당에서 문이 갑자기 열렸다. 어서 들어와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 씨는 서둘러 미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그들 뒤에서 닫혔다. 식당 주인인 한수진 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다. 아침부터 누군가가 당신을 따라다니는 걸 봤어요. 무슨 일이죠? 예상치 못한 도움에 놀란 준호 씨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한수진 씨는 그의 손에 있는 은 반지를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반지, 예전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도 당신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할 겁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작은 방에서 미지는 피로로 잠들었고 준호 씨는 조용히 반지 옆에서 앉아 있었다.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반지가 내뿜는 빛은 마치 이 험난한 여정의 길을 안내해주는 것 같았다. 그는 손을 꼭 쥐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혜린아, 아버지는 반드시 너를 찾을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수진 할머니의 음식점 뒤에 있는 작은 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김준호 씨의 피곤한 얼굴을 비춘다. 그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에 잠긴다. 옆에서 고요히 자고 있는 유미지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밀려드는 걱정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었다. 아빠가 여기 계셨다면 나를 찾으셨을까요?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되뇌던 애매한 질문이 이제는 마치 자신을 재촉하는 듯 울려 퍼진다. 수진 할머니가 간단한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쟁반에는 밥, 미역국, 그리고 몇 조각의 김치가 있었다. 김 선생님, 우선 아침부터 드세요. 제가 은팔찌에 대해 약간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아는데 그를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준호 씨는 고개를 들며 희망의 빛이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정말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은 최영식이라는 분인데 예전에 대형 금융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는 과거에 권력 있는 가문과 특별한 물건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알고 계세요. 수진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슬픈 눈으로 앉아있는 미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날 점심, 수진 할머니의 안내로 준호 씨와 미지는 마포구의 조령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7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백발의 남자 최영식 씨는 두꺼운 안경을 쓴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 선생님, 수진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팔찌를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최 씨는 낮고 따뜻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준호 씨는 은팔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 씨는 그것을 집어들고 표면에 새겨진 세부 사항을 세심히 관찰했다. 이것은 과거의 서울에서 가장 권력 있는 김 씨 가문의 물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커다란 비밀이 담겨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준호 씨는 주먹을 꽉 쥐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 비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 딸 혜린이가 이 일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최 씨는 공감 어린 눈빛으로 준호 씨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 후 그는 말했다. 몇 년 전 혜린이라는 젊은 여성이 가족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 팔찌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녀가 서울 북쪽 외곽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미지가 준호 씨의 손을 잡으며 희망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그러면 엄마가 아직 살아계신 거죠? 우리가 엄마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준호 씨는 고개를 숙이며 다정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 미지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우리는 반드시 내 엄마를 찾을 거야. 그날 오후, 그들은 외곽으로 떠났다. 여행은 구불구불한 길과 작은 마을을 지나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그들이 한적한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자 멀리서 검은 차 한 대가 나타났다. 전에 준호 씨가 만났던 낯선 남자가 이번에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김 선생님, 당신이 이렇게 고집이 셀 줄은 몰랐군요. 내가 이미 경고했잖아요. 은팔찌를 내놓으세요. 그러면 두 사람을 놔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준호 씨는 미지 앞에 서서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팔찌는 당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원한다면 나를 넘어가 보세요. 그 남자들이 달려들었다. 힘이 약한 준호 씨는 길을 막으려고 애썼다. 강한 한 대의 타격에 그가 땅에 쓰러졌지만 그는 그들이 미지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미지가 울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팔찌를 뺏기지 마세요. 엄마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때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멈추세요. 수진 할머니가 지역 경찰 2명과 함께 갑자기 나타났다. 낯선 사람들은 깜짝 놀라 도망쳤고 준호 씨와 미지는 땅바닥에 앉아 헐떡거렸다. 그날 저녁 근처 작은 여관에서 준호 씨는 창문 옆에 앉아 희미한 달빛이 비추는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미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오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준호 씨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미지야,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내 엄마를 찾을 거고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거야. 미지의 믿음 어린 눈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혜린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빠는 반드시 널 찾을 거야. 그리고 아빠는 아무도 너와 내 손녀를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고 미지의 고른 숨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그것은 준호 씨가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짧은 평온이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숙소의 작은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왔다. 김준호 씨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조심스럽게 어제의 사건으로 인해 깊이 잠든 유미지를 덮어주었다. 담요에 몸을 감싼 채 평온한 얼굴로 잠든 소녀를 보며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창가에 서서 멀리 언덕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최영식 씨가 할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곳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앞으로 마주할 일들에 맞설 용기를 더 내려고 했다. 미지가 눈을 비비며 준호 씨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오늘 엄마를 찾으러 가는 거죠? 그는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단다, 미지야.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해져야 한다고 할아버지와 약속해야 해, 알겠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숙소 주인이 준비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여정을 시작했다. 언덕으로 이어지는 길은 좁고 가팔랐으며 길 양옆은 푸른 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새들의 지저귀이 공간을 가득 채웠지만 준호 씨의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미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울퉁불퉁한 흙길을 천천히 걸었다.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엄마가 나무가 많은 곳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런 곳에서 가장 평온함을 느낀다고 했어요. 준호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할아버지도 내 엄마가 그런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다. 우리를 기다리면서. 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고 준호 씨의 의족은 아파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가끔 나무 지팡이에 기대어 균형을 잡으며 묵묵히 견뎠다. 언덕 꼭대기에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오래된 나무들 사이에 작은 집 한 채가 보였다.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그 집은 낡아 보였지만 아늑한 느낌을 풍겼다. 미지가 외쳤다. 할아버지, 엄마가 저기에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저에게 묘사한 곳과 닮았어요. 그들이 문 앞에 다가갔을 때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준호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전날 봤던 낯선 남자, 이민경이 이번에는 혼자 나타났다.
할아버지, 언제 멈출 줄 아셔야죠. 그는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는 미지 앞을 막아서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외쳤다. 당신들은 우리를 계속 따라왔어. 대체 이 은팔찌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지? 당신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민경은 냉랭한 눈빛으로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그 팔찌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야. 김씨 가문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지. 그리고 당신은 그저 길을 막는 쓸모없는 노인일 뿐이야. 미지는 준호 씨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민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이 팔찌가 우리 가족의 것이며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미지의 말에 민경은 비웃음을 흘렸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뒤쪽 집 문이 갑자기 열렸다. 작은 체구지만 단호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할인이었다. 그만둬요. 민경. 당신은 이미 충분히 문제를 일으켰어요. 혜리는 준호 씨와 미지를 힐끗 쳐다보며 한 걸음씩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준호 씨의 얼굴에서 멈출 때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저를 찾으실 줄 몰랐어요. 준호 씨는 몸을 떨며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혜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엄격했어. 하지만 내 딸아, 난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렴. 혜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흐느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 미지에게 위험을 끼칠까 봐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저는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는 거요. 미지가 달려와 어머니를 꽉 껴안았다.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다시는 저를 떠나지 마세요. 네? 혜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약속할게. 다시는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민경은 서서 쓰라린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혜린, 내가 이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문의 비밀은 영원히 묻혀 있을 수 없어. 언젠가 너를 찾아낼 거야. 혜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길을 잃은 건 내 실수야. 가족은 빼앗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곳이야. 넌 그걸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민경은 쓴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뒤돌아섰다. 부드러운 석양이 산악 풍경 위로 드리워져 무겁지만 희망에 찬 세 사람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다. 김준호 씨, 김혜린, 그리고 어린 유미지는 숲속 작은 집을 떠나 함께 길을 나섰다. 고요한 공기가 주변을 감싸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정이 솟구치고 있었다. 미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가 더는 숨지 않아도 되죠. 난 엄마랑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요. 혜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엄마가 약속할게. 어떤 일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게 할 거야. 김준호 씨는 말없이 두 모녀 옆을 걸으며 나이든 눈빛 속의 위로에 빛을 띠었다. 오랜 세월 끝에 그는 마침내 가족을 되찾았다. 그들은 산기슭의 작은 여관에 도착했다. 노란 불빛이 창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곳이었다. 여관 주인, 온화한 중년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오신 거죠? 추운 밤이니 안으로 들어오셔서 쉬세요. 작지만 깨끗한 방 안에서 세 사람은 함께 모였다. 미지는 침대에 앉아 어머니가 전에 수놓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엄마는 그 산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나를 기다린 거예요. 혜리는 잠시 멈추고 먼 곳을 응시했다. 엄마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어.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엄마도 몰랐어. 그게 너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을 줄 줄은. 정말 미안해, 미지야. 미지는 활짝 웃으며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 난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 모든 걸 했다는 걸 알아요. 방 한구석에서 김준호 씨는 조용히 두 모녀를 바라보다가 다가와 혜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짐을 지지 마라. 아버지가 도와줄 테니, 알겠지? 혜린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두려웠고 도망쳤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날 밤 미지가 깊이 잠든 동안 혜린과 김준호 씨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들어와 풀과 나무의 향기를 실어왔다. 혜린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아버지, 민경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는 탐욕과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지금은 이 은반지 하나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김준호 씨는 딸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말했다. 아버지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걱정하는 건 너와 미지가 평온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가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내가 너와 손녀를 지킬 거다. 혜리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와 결단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제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가족이야말로 제게 가장 큰 힘이라는 거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검은 차 한 대가 문 앞에 나타났다. 민경이 차에서 내렸다. 이번엔 혼자였다. 그는 지친 듯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다. 혜린, 내가 이렇게 쉽게 나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김준호 씨는 딸과 손녀 앞에 나서며 단호히 말했다. 민경, 이제 그만하라. 너는 우리 가족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주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자. 민경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난 그 반지가 필요해.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져갈 거야. 혜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경, 탐욕이 널 눈멀게 했어. 이 반지는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아. 넌 평생 어둠 속에서 살고 싶나? 민경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작은 칼을 꺼내 들고 다가갔다. 그 순간 미지가 갑자기 엄마 앞에 나서며 말했다. 아저씨, 엄마를 해치지 마세요. 전 이 반지가 필요 없어요. 전 엄마만 있으면 돼요. 미지의 말에 민경은 멈칫했다. 칼이 땅에 떨어졌다. 그는 뒤로 물러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섰다. 결국 차에 올라타 아무 말 없이 떠났다. 고향으로 돌아온 김준호 씨, 혜린, 그리고 미지는 논밭 사이 작은 집으로 향하는 길을 함께 걸었다. 익숙한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졌고 이제는 그들에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미지는 앞으로 뛰어가며 환호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계속 놀아도 돼요. 혜리는 딸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깨달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려. 김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행복에 젖은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 유야. 가족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거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하게 되었구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햇볕 아래 마을 길에 길게 드리워졌다. 사랑, 용서, 그리고 용기가 모든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이야기가 따스하게 남았다. 한 달 후 마을로 돌아온 뒤 김준호 씨, 혜린, 그리고 어린 유미지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푸른 논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집은 그들에게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다. 매일 미지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퍼뜨렸고 그녀의 맑은 웃음은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모두 날려버리는 듯했다. 그러나 은팔찌와 관련된 비밀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논 위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에 혜리는 창가에 앉아 먼 지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서울에서 온 한 통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 편지는 김씨 가문에서 보낸 초대장이었으며 그녀에게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건은 그녀가 은팔찌와 그녀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준호 씨가 방에 들어와 딸의 고민 가득한 얼굴을 보았다. 혜린아, 무슨 일이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혜린은 편지를 책상 위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김씨 가문에서 제가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들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다시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준호 씨는 딸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딸아, 선택은 내 몫이란다. 하지만 기억해라. 넌 이 가문을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다. 만약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위험에 직면해야 할 수도 있어. 아버지는 내가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지는 마당에서 뛰어들어오며 손에 들고 있던 들꽃을 내밀었다. 엄마, 우리 여기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더 이상 다른 데로 가고 싶지 않아요. 혜리는 딸을 보며 복잡한 마음에 휩싸였다.
그녀는 걱정 속에서도 자신이 속했던 가문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열린 결말.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해리는 책상에 앉아 앞에 놓인 편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쪽은 현재의 가족, 오랜 도피 끝에 찾은 평온한 삶이었다. 다른 한쪽은 과거와의 책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문의 비밀이었다. 해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과 함께 남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어요? 아니면 과거와 맞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러 가겠어요? 현대 사회와의 연결. 해린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을 찾는 여정을 넘어서 책임감, 희생, 그리고 삶에서의 어려운 선택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전해준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 가족, 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특히 이 이야기는 때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린처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책임과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이 이야기는 가장 큰 가치가 권력이나 물질에 있지 않고 사랑, 용서, 그리고 옳은 일을 할 용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해린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책임을 위해 과거와 맞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답변이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서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